경동맥 초음파 강의를 맡게 된 법문을 경제학과 황세진입니다. 원장님들은 경동맥 초음파를 어떤 경우에 시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딱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과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 공부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듣고 왔습니다. 유러피안 가이드라인에서는 스코트 차트에서 카디오바스큘 리스크가 모드레이트 이상인 경우에만 카로티드를 하자, 그때 도움이 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고, ESC, ESH 가이드라인에서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고혈압 환자에서 IMT를 측정해 봤을 때 증상 없는 환자에서 바스큘러 데미지 정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요. ASE에서는 프레온 리스크 스코어가 6에서 20% 환자를 좀 서브그룹해서 아스피린이나 스타틴 쓰는데 조금 도움을 더 주는 힌트를 줄 수 있겠다 하고 있고, ACC/AH 가이드라인에서는 IMT 루틴하게는 측정하지 말자, 별로 큰 도움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 있는 한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었고요. 당뇨병 환자에서 IMT를 한번 측정해 보자. 그리고 그 근거가 한 1200명 정도 건강한 남성, 2000명 정도 건강한 남성이나 15,000명 정도의 심혈관 환자, 5,000명의 노인들, 이런 환자들, 리스크가 있는 환자, 없는 환자를 구분해서 IMT 측정해 봤더니 IMC 두께가 증가할 때마다 그 심근경색이나 심혈관 질환의 비용도 올라가더라라는 것을 근거로 IMT 측정이 IMT 자체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일 것이다. 그런 경우에 도움을 받아보자라는 2009년도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으로는 2017년도 ESVS에서 몇 가지 근거를 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로 테이블로 보여준 것이 카로티드 스테노시스가 50에서 70%가 있는 환자지만 증상이 없는 환자, 그런 환자들 보면 60세 이하에서는 그 빈도가 그렇게 크지 않고 60세 이상부터는 증상은 없어도 그렇게 스테노시스 있는 환자가 2.3% 정도 있더라. 그래서 이런 올드에이지나 그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 팩터가 있는 실제로 되진 않았지만 스모킹 50세 이상, 심혈관 질환, 가족력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레커멘드 16으로 해서 그런 멀티플 바스큘러 리스크 팩터 있는 환자들한테는 카로티드를 측정하고 IMT를 측정을 하고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루틴하게는 권고하지 않는다 정도로 정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본인만의 그 적응증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 발표해보고 정리를 하면 카로티드 아테리아 아테로스클로시스를 이벨루할 때 카로티드 소노가 아주 에센셜한 툴이라기보다는 파퓰러한 툴이다 정도로 생각했으면 좋겠고, 실제 그런 리스크 있는 환자에서 목적이 스타틴이나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플락이 있다면 그 플락이 있는 것만 기술할 게 아니라 그 몰폴로지를 보고 얼서가 있는 여부를 봐서 그 환자에게 조금 더 철저하게 치료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 결국 IMT는 아테로스클로시스의 바이오 마커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오신 거는 이제 카로티드 소노를 조금 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러 오신 것이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나토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목적입니다. 아올티 아치로부터 서브클라비 아테리에서 그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 분지되는 부분을 보고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를 보고 ECA와 ICA로 분지되는 부분을 다시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플락이 생기는 부위에 분지되는 부분에 플락이 많이 생기니 아래쪽 끝부터 위쪽 끝까지 잘 살피고, 또 뷰가 좋은 사람이라면 서브클라비 아테리에서 버테브라 아테리까지 분지되는 부분도 볼 수 있으니 이 부분까지 챙길 수 있으면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표는 그냥 한눈에 우리가 봐야 될 것들에 대한 한눈에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카로티드 선호를 하면서 이 칸을 다 메꾸진 않지만 이 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한눈에 보기 위해서입니다. 오른쪽과 왼쪽을 보면서 아래쪽 끝부터 위쪽 끝까지 보고 그 분지부까지 살피면서 플락이 있다면 플락의 위치를 한번 표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테노시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B모드로 잘 재어서 스테노시스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 도플러를 체크를 해서 픽 시스톨릭 벨로시티 측정을 해서 스테노시스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관련된 스테노시스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표로 정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표라고 저희 생각합니다. 트랜스버스 뷰로 먼저 아래쪽 끝부터 위쪽 끝까지 B모드를 열심히 봐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도플러보다는 B모드를 조금 더 중요시하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아올틱 알치부터
커먼 카로티드 배터리 ICA와 ECA가 생기는 벌 부분부터 분지되는 부분을 비모드로 열심히 봐서 플락의 여부나 스테노시스 여부를 잘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트랜스버스 뷰로 다 본 다음에 그 커먼 카로티드 배터리를 중심으로 롱지튜드하게 돌려서 그리고 ICA까지 확인하면서 IMT를 측정을 하고 스테노시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플로우 아나리시스를 하고 검사를 종료하면 되겠습니다. 검사는 환자분을 수파이드 눕혀서 컨트롤 라테랄 사이드로 목을 돌리게 하고 하이 프리퀀시 프로브를 사용해서 검사를 하겠습니다. 물론 환자의 머리 위쪽에서 검사자가 측정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 그리고 제 주변에 많은 경우에서는 환자 아래쪽에서 목에 프로 갖다 대고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프로치는 주로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한 어프로치는 안티리어로 많이 보고 뷰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XCM을 그 에코 윈도우로 해가지고 다시 보겠습니다. 또한 ICA가 너무 안쪽에 있어서 맨디블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은 포스티리어 어프로치까지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포스티리어 어프로치를 하면 ICA가 많이 깊은 쪽이 도플러가 잘 뜨지 않는 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에 따라서 안테리어가 라테럴로 해보고 또 어려운 사람들은 목을 많이 돌려서 포스티리어 어프로치까지 한번 해보는 것을 오늘 핸즈온에서 한번 배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끝까지 그 클래피컬 때문에 프루브가 더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프루브를 틸팅을 해서 아래쪽 끝부터 올라가서 ICM 턱뼈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틸팅을 해서 밑쪽 끝까지 보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 실제 아울틱 알치에서 서브클라비아 아테리, 브라키오세팔릭 트렁크에서 서브클라비아 아테리 분지되는 부분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브클라비아 아테리 나가고 프로를 올리면 이 부분이 사라지고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입니다. 이쪽으로 나가다 보면 이쪽에 주로 보테볼 아테리 분지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끝부터 디지털 CCA 쪽으로 올라가면서 좀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가 조금 더 커지는 부분을 만나겠다면 그게 벌브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올리면 ICA와 ECA로 분리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어떤 게 ICA인지 ECA인지 구분을 어렵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둘 중에 조금 더 큰 부분이 ICA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대개는 ICA가 라테랄 쪽에 있기 때문에 라테랄 쪽에 있는 게 ICA가 생각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보면 꼭 이렇게 되는 거 아니고 위아래로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이 ICA인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크기만으로 구분을 하고 나중에 더 블로로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롱지튜드로 이제 바꿔서 이제 뷰를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를 보고 그다음에 약간 프로브를 라테랄 방향으로 돌려서 보면 ICA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프로브를 다시 안쪽으로 돌려서 보면 로테이트하면 ECA가 확인되겠습니다. 근데 경동일 초음파를 많이 안 하셨던 분 하시다 보면 디지털 쪽은 선명히 나오는데 프락시마 쪽은 선명히 나오는데 디지털 쪽이 선명히 나오지 않는다거나 또 아래쪽이 이렇게 선명히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가 직선 주행하지 않고 구불렁구불렁한 올데이즈의 경우에는 구불구불렁하기 때문에 이 프로브가 혈관의 직선방에 파랄렐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프로브를 살짝 돌려서 좀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프로브를 조금씩 로테이팅하면서 결국 이게 좀 흐트러진 부분 없이 명확한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잘 잡아주고 측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IMT는 주로 그 벌브에서 프락시 방향으로 1cm 내지 2cm에서 그 파워월에서 많이 측정을 합니다. 그것은 리어월에서는 선명하게 안 보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고 파워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경우가 더 많아서 파워를 많이 측정을 하고 있고 그 플락 같은 것이 없는 부분에서 측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혈관의 인티마, 메디아, 어드벤시아가 되어 있으니까 인티마와 메디아 부분의 디그레스를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또 커먼 카로티드에서 벌브, IC로 넘어가는 부분에 이 분지된 부분에 플락이 많이 쌓이는데요. 이 플락이 있으면 이 길이를 측정을 하고 이 길이가 1.5mm 이상이거나 주변보다 0.5mm 이상이거나 조금 더 두꺼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플락으로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플락을 보는데 플락이 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플락의 에코제네시티가 어떤지, 그 설페이스는 이레귤러한지, 얼서레이션은 없는지 등을 확인해 보면서 플락의 성상을 또 확인해야 될 것이고 이 플락이 하이포에코액하거나 헤테로지너스하거나 얼서가 있다면 이건 언스테이블한 플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진을 좀 보면 아이소에코액한 플락 그리고
플락 자체 안에 색깔 변한 거의 없는 호모지너스한 패턴이고, 칼시피케이션은 딱 뭔가 바닥에 딱 붙어있는 느낌이 들면 이건 스테이블 플락이라 하고 기술하는 사람에서 끝내면 되겠지만, 플락 자체가 안쪽에 헤테로지너스한 모양이 있거나 비모드에도 잘 보이지 않는데 또 블러를 켰을 때 보이는 이런 저에코 부분이 있거나 얼서가 있다면 이것은 좀 위험할 수 있는 플락이라 생각하고 메디칼 트리트먼트 조금 더 하거나 그 관련 가로 옵션을 가지고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측정하면 트랜스버스 뷰에서 아래쪽 끝에서 위쪽 끝까지 플락 여부와 스테노시스를 충분히 관찰하고 롱지튜드널에서 IMT를 측정하고 플락의 위치를 기술해주고 스테노시스가 있다면 그 스테노시스 정도를 보완할 것입니다. 근데 이 스테노시스라는 것이 플락이 있으면 단순하게 혈관 길이 분에 여기 좁아진 부분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플락이 쌓이거나 쌓이면 이 전체 혈관이 이렇게 길이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스테노시스를 기술하는 방법이 이 정상 혈관 대비 얼마나 좁아졌느냐는 기술 방법도 있겠고, 늘어난 혈관 대비 얼마나 좁아졌냐 보는 그런 기술 방법도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기계가 좋아져서 에어리얼 메서드로 측정을 해서 트랜스버스 뷰에서 실제 에어리얼을 재서 스테노시스 정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런 방법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측정했는 것들이 또 플락이 혈관에 아주 이분하게 스테노시스 된 것보다 이쪽 사이드가 좀 플락이 있거나 올릭하게 플락이 있으면 실제 그 롱지튜드널 뷰에서 잰 스테노시스가 부정확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정하고자 또 플로스펙트럴 아날리시스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플로어의 방향과 플로어의 존재, 플로어가 다 꽉 채우는지 그 방향은 정확한지도 보겠지만 픽 시스톨 벨로시티를 재서 보이기는 많이 막혀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제 그게 막힌 것인가를 보는 것으로 또 플로스펙트럴 아날리시스를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ICA와 ECA의 평균 속도를 보고 얼마나 이게 픽 시스톨 벨로시티가 높은에 따라서 스테노시스를 파악합니다. 실제로 경동맥 초음파를 했을 때 커먼 카로티드 할 수도 있겠고 ICA를 할 수도 있겠는데, 거기서 픽 시스톨 벨로시티와 엔드 다이스톨 벨로시티 B를 보기도 하겠고, 그 ICA 자체, CCA 자체의 픽 시스톨 벨로시티의 그 크기에 따라서 스테노시스 70% 이상 내지 50% 이상의 협착들을 좀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문제는 50% 이하 협착에서는 적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값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실제 너무 많이 막히면 픽 시스톨 벨로시티가 많이 낮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많이 낮게 수치만으로 예상이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디지털 IC가 심한 협착이 있거나 반대쪽 반대쪽 혈관이 막혀 있으면 또 그것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혈관에 정확하게 되지 않고 프로브의 빔과 혈관의 방향, 이 각도가 60도 이상의 경우에는 그 에러율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로 혈관 방향에 블로를 대고 이 각도 됐을 때 60도 이하면 값이 300 나오는데 각도가 늘어나는데 같은 혈관에도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도플러를 잴 때 우리가 기계 각도를 60도 이하로 맞추는 게 보통 일은 아닌데요. 쉽게 해볼 수 있는 것은 혈관을 이렇게 재서 이렇게 된 혈관을 직선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혈관을 직선화시키기 위해서는 프로브를 이렇게 피부에 직각으로 되어 있던 것을 뒤쪽으로 살짝 들어주면은 프로브 방향과 혈관 방향이 패러를 하게 되니까 이렇게 각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올라가 있던 뒤쪽 혈관이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방법들을 오늘 현중을 하면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픽 시스톨 벨로시티로 이 스테노시스를 감별하는 게 이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 70% 이상의 스테노시스 환자의 픽 시스톨 벨로시티 재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0%의 스페시피시티를 보이는 그 값을 한번 측정해 보니 픽 시스톨 벨로시티가 175 이상이면 이게 60% 이상이거나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스테노시스더라라는 레커멘데이션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5 이상인지 아닌지를 보고 스테노시스 여부를 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NASCET라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늘어난 혈관 대비 정상 혈관 대비 좁아져 있는 부분이 아니라 늘어난 혈관을 그 분모로 해서 그 대비 좁아진 정도를 측정하는 그 다이아메트 베이스드 카로티드 스테노시스와 비교했는 건데요.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서 레코멘드하는 거는 픽 시스톨 벨로시티가 125 이상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 이런 식의 값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면 지금 좀 복잡하게 말하는 것들을 좀 한 번에 볼 수 있겠는데요.
트랜스펄스 뷰에서 B모드만 자세히 봐도 스테노시스가 좀 있는데 반은 안 되는 것 같다 정도 예상해 보시겠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 지금도 많이 쓰고 있지만 이 총 길이 대비 얼마나 좁아졌냐 보고 다이미터로 스테노시스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플락이라는 게 항상 아래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이드에도 있을 수 있는 거라서 그 길이로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도플러를 봐서 이게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스테노시스는 아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여기는 50% 이상인가 아닌가 애매한 정도입니다. 도플러를 띄워보면 실제 50% 정도 스테노시스 될 수 있겠고, 이게 이분하게 50%가 아니라 이 부분은 좀 두껍게, 이 부분은 좀 얇게, 밑에는 좀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걸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도플러를 재봐서 47, 이거 의미 있는 스테노시스 아니구나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경 보기에도 B모드에서도 50% 이상 스테노시스 좀 있어 봅니다. 도플러를 띄워보니 이 전체 혈관에서 피가 도는 부분이 많이 좁고 롱지튜널 뷰에서도 많은 부분 스테노시스 있고 이 부분에 스테노시스 측정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플러 방향을 혈관 방향에 맞추지 말고 이 피가 흐르는 방향으로 기준을 두고 도플러 방향 됐고 60도 이내로 됐을 때 픽시드 베리스트 141, 50% 이상의 스테노시스, 의미 있는 스테노시스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견 보기에도 50% 아니지만 다이미터 베이스가 아니라 실제 혈관을 두께를 길이를 재고 그 스테노시스 대부분 제외한 피가 잘 통하는 부분에 에어리아 메소드를 해서 스테노시스 여부를 잴 수도 있겠고, 이렇게 했을 때 도플러 방향과 잘 콜리레이션 하면서 B모드를 열심히 보고 도플러도 도움을 받아서 혈관의 스테노시스 여부를 두 개 다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정리하면 트랜스펄스 뷰에서 아래쪽 끝부터 위까지 열심히 보자, B모드를 정말 열심히 보자 하는 거고, RT 측정을 하고 스테노시스가 있으면 B모드에서 측정했는 에어리아 그 스테노시스와 도플러 플로우 아널시스로 하는 그 값을 잘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스테노시스 여부를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오늘 행정을 하면서 이런 기술하는 그 측정하는 부분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 답을 주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좀 켜주시죠. 백유한 선생님, 홍세진 선생님 강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실습은 지금 4조로 나뉘어져 있는데 1조가 5명이 오셨어요. 그리고 2조, 3조, 4조는 지금 등록하신 분은 3명씩 오셔서 우리 1조는 박선우 원장님께서 여기 6층에서 해주시고, 우리 거기 팻말에 1조라고 쓰이신 분들은 다 여기 박선우 원장님께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조는 김대현 원장님께서 여기 6층에서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고, 3조는 백유한 선생님이 2층에서, 그리고 4조는 황세진 선생님이 역시 2층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추가로 접수하신 분들이 2분 계시던데 우리가 2조, 3조, 4조는 지금 접수하신 분들은 3사람밖에 없으니까 나누어서 저기 빈자리를 보고 추가로 오신 분들은 나눠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로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